새벽 민호는 피를 토하는 아버지를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은 무슨 병원? IMF 터져서 집안이 거들났는데 병원비가 어디 있다고? 아버지가 숨을 거둔 다음 날 순자는 민호를 마루에 불러 세우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호적에도 없는 사생아 주제에 당장 나가! 12살 민호는 한겨울 찬바람 속으로 쫓겨나며 온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1992년 초겨울,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12살 소년 민호는 부엌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찬밥을 먹고 있었죠. 아버지가 재혼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새어머니 순자는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지었지만 민호가 아버지 앞에서 사라지면 그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하곤 했습니다. 민호야, 또 거기서 밥 먹니? 식탁에서 먹으면 안 되겠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가 식탁에는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새로 들어온 이복 동생 도연은 깨끗한 교복을 입고 학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민호와는 달리 도연은 매일 읍내 컴퓨터 학원과 영어 학원을 다녔고 새 옷과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마당을 쓸고 연탄재를 치우고 화단에 물을 주어야 했죠. 학교에 가기 전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겨울에는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형, 이거 내 샤프야. 만지지 마. 도연이 민호의 손에서 샤프를 빼앗아 갔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순자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아, 형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도 형이잖니. 아버지가 나무랐지만 순자는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도연이가 그럴 만도 하죠. 학원에서 써야 할 샤프인데 민호가 자꾸 만지니까요. 민호는 공부도 안 하면서 왜 학용품을 만지는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었죠. 스트레스로 몸도 좋지 않아 늘 기침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폐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민호가 사는 방은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야 했고 여름에는 찜통처럼 더웠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민호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밤이 되면 민호는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속삭였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언젠가는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학교에서도 민호의 처지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새로 나온 게임기와 CD 플레이어 이야기를 했지만 민호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없었죠. 도시락도 제대로 싸가지 못해 점심시간이면 수도가에서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 민호를 보며 친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쟤 또 밥 안 먹네. 집이 얼마나 가난하면 저럴까? 들었어? 쟤 친엄마도 없대. 계모 밑에서 산다며. 하지만 성적만은 항상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는 뛰어난 재능을 보였죠. 담임 선생님은 민호의 재능을 아까워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정말 똑똑한데. 형편이 어려워서 아깝구나. 장학금 제도라도 알아봐야겠다.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민호는 도서관에서 낡은 참고서를 베껴 적으며 공부했습니다. 펜이 없을 때는 연필심을 손가락으로 잡고 썼죠. 그런 민호의 모습을 본 도서관 사서 아주머니는 가끔 새 연필을 몰래 건네주곤 했습니다. 순자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민호를 친자식처럼 대하는 척했습니다. 마을 부녀의 모임에서는 항상 자상한 새어머니 연기를 했죠. 우리 민호도 잘 키워야죠. 비록 전처 자식이지만 제가 낳은 것처럼 키우고 있답니다. 순자 씨는 정말 대단해요. 남의 자식을 그렇게 정성껏 키우다니.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없었으면 도연이가 더 좋은 학원에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요즘 서울에서는 다들 컴퓨터 과외도 받는다는데. 순자의 속셈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집과 가게, 그리고 시골의 논밭을 모두 차지하려는 것이었죠. 민호가 성인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 내쫓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걸 보며 순자는 더욱 노골적으로 민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아버지가 순자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거실에 켜진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불황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여보, 민호도 우리 자식인데 너무하는 것 아니오?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그 애가 원래 좀 음침하고 어두운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요즘 같은 시대에 돈도 못 버는 애를 왜 키워야 해요? 그래도 친자식처럼. 친자식이요? 도연이가 있는데 왜 남의 자식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여보도 이제 현실을 보세요. 가게도 망해가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 애를 먹여 살릴 건가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기침이 점점 심해져서 말을 이어가기도 힘들어 보였죠. 1997년이 다가오면서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매일 기업들이 부도나는 소식이 들려왔고 아버지의 철물점도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결국 가게는 문을 닫았고 집안 형편은 바닥을 쳤죠. 순자는 더욱 히스테리컬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 집에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도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형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한 거야. 형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대신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뉴스를 보며 민호는 도서관에서 혼자 컴퓨터 책을 빌려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실제 컴퓨터를 만져볼 기회는 없었지만 책으로라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급하게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이리 와보거라.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쉬기도 힘들어 보였죠. 경제적 스트레스가 병을 악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미안하구나.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괜찮아요. 너는 착한 아이야. 꼭 잘 되길 바란다.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 너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도 울음을 참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죠. 창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부자의 마지막 온기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1997년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새벽, 민호는 아버지의 거친 기침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한 기침이었죠.
민호는 급하게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호의 다급한 외침에 순자와 도연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죠. 또 시작이네. 민호야, 물이나 떠와라. 새어머니,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야 해요. 피를 토하고 계세요. 병원은 무슨 병원? IMF 터져서 집안이 거덜났는데 병원비가 어디 있다고. 그냥 쉬면 나아질 거야. 민호는 울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죠. 민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시신을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순자는 오히려 민호를 밀어냈습니다. 그만 좀 해. 시끄럽게 왜 이래. 이 난리통에 장례식이나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 IMF로 모든 게 엉망이 된 시기였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죠. 동네 사람들도 자기 살기 바빠서 조문객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장례를 치렀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는 것도 아까워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산에 묻을 수밖에 없어. 어차피 죽은 사람한테 무슨 호화로운 장례식이 필요하겠어. 민호는 아버지를 뒷산에 묻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2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순자는 민호를 마루에 불러 세웠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비웃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민호야, 이제 내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할 말이 있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죠.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당장 나가라.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새어머니, 제가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이 집은 아버지가. 아버지? 내 아버지는 죽었어. 이제 이 집은 내 집이야. 집문서도 땅 문서도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순자는 서류 뭉치를 민호 앞에 던졌습니다. 정말로 모든 재산이 순자 명의로 바뀌어 있었죠.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순자가 도장을 찍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버지의 자식인데. 자식? 내가 무슨 자식이야. 호적에도 없는 주제에. 내 어머니가 혼인신고도 안 하고 낳은 사생아 주제에.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왜 자신이 항상 차별받았는지 알게 되었죠. 순자는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불쌍해서 거두어 준 거야. 근데 이제 내 아버지도 없으니까 너도 필요 없어. 오늘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도연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형, 아니 민호야. 빨리 나가.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IMF 때문에 다들 힘든데 누가 너 같은 거지를 걷어주겠어? 민호는 떨리는 다리로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옷 몇 벌과 어머니 사진, 그리고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을 낡은 가방에 담았죠. 도서관에서 베껴 적은 노트들도 챙겼습니다. 순자는 민호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내가 우리 집 물건이라도 훔쳐갔다고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민호는 대답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죠. 집 한 칸도 밭 한 떼기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난 민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읍내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민호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먹을 것이 없었고 추웠지만 갈 곳이 없었죠.
IMF로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살기도 바빠서 어린 민호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얘야, 왜 여기서 떨고 있니? 한 노인이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이었죠. IMF로 퇴직한 후 폐지를 줍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노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불쌍한 아이구나. 요즘 같은 시국에 어른들도 살기 힘든데.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입문서였죠. 이거 내가 아들 거 주워온 건데 너 가져라. 앞으로는 컴퓨터 시대야. 밤마다 공부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나도 젊었으면 배웠을 텐데.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부가 유일한 길이야. 가난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특히 컴퓨터는 앞으로 대세가 될 거야. 포기하지 마. 노인의 말이 민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민호는 책을 가슴에 품고 일어섰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IMF로 어른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시기였죠. 공장, 식당, 어디든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12살 소년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민호는 한 작은 인쇄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불쌍히 여겨 잠자리와 하루 한 끼를 제공하는 조건이었죠. 잠은 인쇄소 한쪽 구석에서 자고 하루 세 끼는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얘야,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안 돼. IMF 끝나면 다시 좋아질 거야. 인쇄소 사장은 민호를 딱하게 여겼습니다. 가끔 빵이나 우유를 사주기도 했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낮에는 인쇄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노인이 준 프로그래밍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실제 컴퓨터는 만질 수 없었지만 종이에 코드를 써가며 연습했죠. 손은 인쇄 잉크로 까맣게 변했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성공해서 순자와 도연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순자는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민호가 집에서 돈을 훔쳐서 내쫓았어요. IMF 때문에 힘든데 도둑질까지 하다니 정말 못된 아이였어요. 사람들은 순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시기라 진실을 확인할 여유도 없었죠. 민호는 이제 고향에서도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1998년 봄이 왔습니다. 민호는 인쇄소에서 번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야간학교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힘든 나날이었지만 민호의 눈빛은 점점 더 빛나고 있었죠.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그때는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야. 민호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IMF라는 시련 속에서도 12살 소년의 꿈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민호는 인쇄소에서 일하며 야간학교를 다녔죠. 16살이 되던 해 민호는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쳤고 19살에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통과했습니다.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인쇄소 사장은 민호의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월급도 조금씩 올려주었고 민호가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죠. 무엇보다 2000년에 인쇄소에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민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민호야, 이 컴퓨터 좀 다룰 줄 아니? 디자인 프로그램이라는데 나는 도통 모르겠구나. 민호는 처음으로 실제 컴퓨터를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으로만 공부했던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볼 수 있었죠.
민호는 밤을 새워가며 컴퓨터를 익혔습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는 물론 웹 디자인과 프로그래밍까지 독학했죠. 2002년 22살이 된 민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로 한 것이었죠. 야간 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했고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민호야, 대학 합격 축하한다. 내가 정말 대견하구나. 인쇄소 사장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민호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낮에는 웹 디자인 프리랜서로 일하고 밤에는 수업을 들었죠. 이때가 마침 한국의 인터넷 붐이 일던 시기였습니다. 벤처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웹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를 찾는 곳이 많았습니다. 민호는 작은 벤처 기업들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죠. 미국에서 돌아온 벤처 투자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 만든 웹사이트를 봤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혹시 창업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임스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투자자였습니다. 한국의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러 왔다가 민호를 발견한 것이었죠. 창업이라니.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빌 게이츠도 스티브 잡스도 대학생 때 창업했죠. 당신에게는 그들 못지않은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 제임스는 민호에게 초기 투자금 5천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2003년 당시로서는 큰 금액이었죠. 민호는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 이름은 M&H 테크로 정했습니다. 민호의 이니셜과 희망을 뜻하는 호프의 첫 글자를 딴 것이었죠. 처음에는 작은 원룸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민호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M&H 테크의 첫 번째 서비스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도 저렴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죠. 민호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민호의 비전에 공감한 개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2004년 서비스를 정식으로 런칭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수능 인터넷 강의 시장이 막 형성되던 시기와 맞물려 급성장했습니다. 2005년 M&H 테크는 벤처 캐피탈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어났고 강남에 제대로 된 사무실을 얻었죠. 언론에서는 젊은 벤처 신화라며 민호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살며 회사 성장에만 집중했죠. 주말에는 고아원이나 보육원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2007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민호는 또 다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모바일 교육 앱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다들 시기상조라고 했지만 민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손 안에서 교육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민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2009년 아이폰이 한국에 출시되면서 모바일 교육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M&H 테크는 업계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2010년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의 2배로 뛰었고 민호의 지분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민호는 벤처 신화의 주인공이 된 것이었죠. 성공한 민호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향 마을의 박할머니였죠. 민호가 어렸을 때 몰래 떡을 건네주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정말 대견하다. 할머니,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신문에서 내 기사를 봤어. 그런데 민호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박 할머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순자가 최근 사업에 실패한 도연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고향 마을이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땅값이 오르자 순자는 그 땅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원래 내 아버지 것이었어. 순자가 속여서 빼앗은 거야. 내가 이제 찾아야 하지 않겠니?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을 알 것 같아요. 민호는 법무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순자와 도연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동시에 고향 근처에 청소년 교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센터를 만들어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2012년 민호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어 금이 환영하는 것이었죠.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M&H 테크 민호 회장, 고향에 1,000억 투자 발표, 교육격차 해소의 선구자, 민호 회장의 귀향. 비행기에서 내린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5년 전 이곳에서 쫓겨났던 12살 소년이 이제는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2012년 봄, 민호는 서울 강남의 M&H 테크 본사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고향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리였죠. 회장님, 충청도 신도시 개발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 김 전무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정부의 혁신도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땅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순자 씨가 소유한 부지가 개발의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민호는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순자가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땅이 이제는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었죠. 김도연 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실패해서 3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압류를 신청한 상태고 순자 씨가 땅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려 하는데 개발 이익을 노리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무팀을 통해 도연 씨의 채권을 조용히 매입하세요. 그리고 순자 씨 주변 부지도 확보하기 시작하세요. 표면적으로는 우리 회사와 관련 없는 것처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경제 전문 기자가 민호의 과거를 파헤친 기사를 내보낸 것이었죠. M&H 테크 민호 회장의 숨겨진 과거, 계모에게 쫓겨난 불우한 어린 시절, 고향 투자는 복수인가, 화해인가.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민호의 출생 비밀부터 집에서 쫓겨난 사연까지 상세히 보도되었죠. 순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호를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도벽이 있었고 집안 물건을 훔쳐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거예요.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순자는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순자의 편을 들기 시작했죠. 민호 회장, 성공한 후 은인 외면? 계모의 눈물, 진실은 무엇인가? M&H 테크의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했고 일부는 민호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죠. 홍보팀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회장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두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됩니다. 하지만 민호는 침착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도연도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민호 형의 성공은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건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최선을 다했어요. 도연은 자신이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숨긴 채 민호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고향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증언을 시작한 것이었죠. 인쇄소 사장이 먼저 나섰습니다. 민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12살에 혼자 살면서도 절대 남의 것에 손대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준 돈도 아껴서 공부하는 데 썼어요. 박 할머니도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내가 다 봤어요. 순자가 민호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창고에서 재웠어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쫓아낸 것도 내가 직접 봤고요. 야간학교 선생님들도 증언했습니다. 민호는 우리 학교 역사상 가장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죠.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고수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민호한테 매수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뭔들 못하겠어요? 민호는 고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따라왔죠. 민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아버지의 묘소였습니다. 15년 만에 성묘였죠. 무덤은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야 찾아뵙네요. 민호가 무덤을 정리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 진심 어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죠. 묘소 정리를 마친 민호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민호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곳에 민호 아버지 청소년 교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500억 원을 투자해서 최첨단 교육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순자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땅 바로 옆에 교육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죠. 민호가 일부러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보복이에요. 순자는 민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오히려 반격에 나섰습니다. 좋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민호의 법무팀이 준비한 증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석에서 남긴 음성 녹음, 순자가 재산을 빼돌린 서류, 그리고 민호를 학대한 증거들이었죠. 특히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동네 이장님께 맡긴 편지였죠. 민호에게 아버지가 미안하다. 순자가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데 막을 힘이 없구나. 이 편지라도 증거가 되길 바란다. 이장님은 15년 동안 그 편지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자와 도연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특히 민호가 도연의 채권을 모두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당황했죠. 이제 도연 씨의 빚 30억은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기다리겠습니다. 민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순자와 도연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죠. 그들이 15년 전 쫓아낸 그 어린 소년이 이제는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거대한 존재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유명 변호사를 선임했고 민호도 최고의 법무팀으로 맞섰죠.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 측 변호사가 충격적인 주장을 한 것이었죠. 민호 씨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는 혼외자입니다.
게다가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재산 관련 주장 자체가 무효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순자가 새로운 증인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민호 아버지의 친형, 즉 민호의 큰아버지였죠. 동생은 순자와 정식으로 재혼했고 모든 재산을 순자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큰아버지는 민호를 외면한 채 증언했습니다. 사실 큰아버지는 순자에게 거액을 받고 매수된 상태였죠. 법정 분위기가 순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언론도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죠. 민호 회장, 법적 근거 없는 감정적 보복? 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M&H 테크. M&H 테크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20%가 떨어졌고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죠. 이사회에서는 민호의 경영권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경영에서 물러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사회 의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죠. 자신이 일궈온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순자가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동정 여론을 만들기 위해 눈물의 인터뷰를 이어갔죠.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민호에게 바라는 건 없어요. 다만 제가 그 아이를 키운 것도 사실이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도연도 가세했습니다. 형이 성공한 건 좋은데 왜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여론이 다시 순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민호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때 민호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타난 것이었죠. 부사장이었던 최 이사가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핵심 기술과 직원들을 빼갔습니다. 미안하네, 민호. 하지만 침몰하는 배에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나? 최 이사는 차갑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핵심 개발자 20명도 함께 이직했죠. M&H 테크는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민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회사도 재판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순간 15년 전 아버지를 잃고 거리로 쫓겨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일어섰잖아. 이번에도 할 수 있어. 민호는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불안해하는 직원들 앞에서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죠. 여러분,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회사를 지켜내겠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일부는 이미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민호가 도왔던 고아원과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었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민호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공한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돕겠습니다. 회장님이 없었다면 저희도 없었을 거예요. 10명이 넘는 청년들이 자원해서 M&H 테크에 합류했습니다.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순자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도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민호의 회사도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민호도 끝이야. 감히 나한테 덤비다니 15년 전처럼 다시 거리로 나가게 될 거야. 순자는 도연과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죠. 순자가 15년 동안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을 하나하나 파헤쳤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순자가 아버지의 도장을 위조해서 재산을 빼돌린 증거였죠. 당시 동네 도장가게 주인이 아직도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순자 씨가 도장을 여러 개 만들어 갔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또 다른 증인도 나타났습니다. 순자가 아버지의 병원 치료를 막았다는 것을 증언할 의사였죠. 환자분이 제때 치료받았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했죠. 증거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도연이었죠. 형? 아니, 민호 회장님.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초천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민호를 찾아온 것이었죠. 사실 어머니가 형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은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어렸지만 어머니가 서류를 위조하는 걸 봤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죠. 어머니는 형을 쫓아낸 다음에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우리 것이다라고. 저도 그때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후회돼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에게 버림받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저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도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15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도연이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다니. 도연 씨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까? 네. 할게요. 대신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살고 싶어요. 민호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손을 내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판도가 바뀔 때가 왔습니다. 민호는 모든 증거를 들고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죠. 15년 만에 진실 게임이 곧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도연과의 만남 이후 민호는 고향의 오래된 집을 찾았습니다. 15년 전 쫓겨났던 그 집이었죠. 순자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집은 낡고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집 뒤편 창고로 갔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그곳에는 아직도 오래된 물건들이 남아 있었죠.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아버지의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순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7년 11월 15일. 민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순자가 재산 서류를 가져가려 하는데 막을 힘이 없구나. 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거라 믿는다. 너는 강한 아이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도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것이었죠. 일기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호 어머니와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서류는 읍사무소에 있을 것이다. 순자가 모르는 사실이다. 민호는 즉시 읍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오래된 서류를 뒤지던 직원이 먼지 쌓인 파일을 찾아냈죠. 1980년 혼인신고서가 맞네요. 김민수 씨와 이정숙 씨, 그리고 출생신고서도 있습니다. 1981년생 김민호. 법적으로 민호는 적법한 상속인이었던 것입니다. 순자가 주장했던 혼외자 논란은 거짓이었죠. 민호는 이 서류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앞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큰아버지였죠. 민호야. 큰아버지는 초췌한 얼굴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순자가 돈을 주겠다고 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큰아버지는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다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원통해 하실까 생각하니. 민호는 큰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습니다, 큰아버지.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신다면요. 재판정에 다시 선 민호는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혼인신고서, 출생신고서, 아버지의 일기장,
그리고 도연의 증언서까지. 도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순자는 경악했죠. 도연아,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거짓말은 안 됩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어머니가 민호 형 아버지의 도장을 위조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그리고 형을 쫓아낸 것도 계획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재산만 노렸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순자의 변호사도 당황했죠. 판사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증언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들통난 순간이었죠. 그때 민호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순자 씨를 처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죠.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15년 동안 저는 거짓말쟁이로 도둑으로 낙인 찍혀 살았습니다. 이제 그 오명을 벗고 싶었던 거죠. 민호는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순자 씨, 당신이 저에게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제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민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김민호 회장님, 승소하신 소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민호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만들 교육센터에 집중하겠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M&H 테크로 돌아온 민호를 직원들이 박수로 맞았습니다. 주가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떠났던 투자자들도 돌아왔죠.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군요. 민호는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어려울 때 함께해준 청년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버지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깨끗이 정리된 묘소였죠. 아버지, 이제야 진실을 밝혔어요. 제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아버지, 저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어요. 증오에 갇혀 살기보다는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기로 했어요.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다음 날 민호는 도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도연 씨, 증언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형? 이제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새로 시작해 봅시다. 형, 정말 미안해요. 어렸을 때 형을 그렇게 괴롭혀서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민호는 도연의 재기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M&H 테크의 협력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했죠. 순자는 재판에서 패소한 후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순자가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그러셨을 거라 생각해서예요. 순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으니까요.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 그것이 민호가 찾은 진정한 성공의 의미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민호는 고향에서 민호 아버지 청소년 교육센터 착공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죠. 순자가 언론에 또다시 거짓 인터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협박해서 거짓 자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도연도 민호의 돈에 매수된 거예요. 순자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또다시 순자의 주장을 받아 적었죠. 민호의 홍보팀장이 걱정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확실히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두면 회사 이미지가. 그때 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죠. 형,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형을 상대로 또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사기죄로 고발한대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하고 도와주려 했는데 순자는 끝까지 바뀌지 않는 것 같았죠. 그리고 형,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어머니가 깡패들을 고용했어요. 착공식을 방해하려는 것 같아요. 민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착공식 당일 아침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까지. 민호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죠. 오늘은 제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행사장에 난입했죠. 순자가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민호는 사기꾼이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하객들이 당황했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돌렸죠. 순자도 나타났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죠. 민호가 저희 가족을 파탄냈어요. 이 사람은 악마예요. 민호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민호는 준비해둔 영상을 틀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그것은 순자가 조폭들과 만나 돈을 주고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도연이 몰래 촬영해둔 것이었죠. 영상 속에서 순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착공식을 완전히 망쳐놔. 민호가 2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순자에게 카메라를 돌렸죠. 이건 조작이야. 민호가 만든 가짜 영상이야. 순자가 발뺌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미리 증거를 제출해 둔 것이었죠. 이순자 씨, 공갈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자가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김민호, 너는 내 원수야. 절대 용서 못해. 그때 도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했죠. 저는 김도연입니다. 이순자 씨의 아들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15년 전 민호를 쫓아낸 일부터 재산을 빼돌린 일, 그리고 최근의 음모까지. 저도 공범이었습니다. 민호 형을 괴롭히고 무시했죠. 하지만 형은 저를 용서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죠. 도연은 민호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할머니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증인이야. 민호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 순자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이장님도 거들었습니다. 민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민호를 부탁한다고. 그런데 순자가 그 아이를 내쫓았죠. 하나둘씩 마을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침묵했던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죠. 한 기자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김민호 회장님,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민호는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 뿐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순자 씨도 욕심에 눈이 멀어 이렇게 된 겁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날이 아닙니다. 미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교육센터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착공식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삽을 뜨는 민호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그런데 민호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교육센터의 첫 번째 장학생은 김도연 씨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가족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민호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녁, 민호는 혼자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착공식 사진을 묘비 앞에 놓으며 말했죠. 아버지, 오늘 드디어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만드는 교육센터요.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꿈을 키울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그리고 아버지, 도연이도 이제 제 편이 됐어요. 이순자 씨는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저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버지라면 그러셨을 테니까요. 민호는 묘소를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저 멀리 공사가 시작된 교육센터 부지가 보였죠.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날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대결이 끝났습니다. 15년의 아픔과 원한, 그리고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난 민호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이긴 승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과거와 증오를 이겨낸 승리였죠. 3년 후 2015년 가을, 민호 아버지 청소년 교육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육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무료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죠. 민호는 센터 강당에서 열린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날이었죠. 그 중에는 민호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은 여러분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민호의 축사에 학생들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들에게 민호는 희망의 증거였으니까요. 졸업식이 끝난 후 도연이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M&H 테크의 정식 직원이 된 도연은 성실하게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형, 오늘 어머니 면회 다녀왔어요. 이순자는 집행유예를 받고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요양비를 대고 있었죠. 어머니가 형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그리고 미안하다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겠죠. 그때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대통령상 수상 소식입니다. 교육 발전 공로를 인정받으셨다고 합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상보다 더 값진 것은 센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이었으니까요. M&H 테크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에도 지사를 둔 거대 기업이 되었죠.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제 재산의 80%를 민호 아버지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단은 전국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언론은 민호의 결정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의 빌 게이츠, 김민호 회장의 아름다운 기부, 1조 원 기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부 서약식에는 순자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이제 많이 늙고 병든 순자는 민호 앞에서 눈물을 흘렸죠. 민호야, 내가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구나.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이제 과거는 잊으세요. 건강하게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민호의 말에 순자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 어린 후회와 감사의 눈물이었죠. 센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멘토와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성공한 졸업생들이 돌아와 후배들을 가르치는 자리였습니다. 그 중에는 민호가 직접 후원했던 영이라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영희는 이제 의대생이 되어 있었죠. 선배님들, 저도 김민호 회장님처럼 포기하지 않았더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영희의 말에 학생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민호는 센터 옥상에서 고향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쫓아냈던 이곳이 이제는 희망의 요람이 되었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마을은 완전히 변했지만 민호는 옛 집터를 보존해 작은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는 아버지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김민수, 아들에게 사랑과 정직을 가르친 아버지. 그의 정신은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해가 질 무렵 민호는 아버지 동상 앞에 섰습니다. 도연도 함께였죠. 형, 우리 아버지. 아니, 형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 네, 그분이 계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버지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민호의 재단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민호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다. 큰아버지도 이제는 가족이에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저녁 교육센터 강당에서는 민호의 자서전 출간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책 제목은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었죠. 민호는 마지막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2살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혔던 때도 있었지만 용서와 사랑이 더 큰 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청중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저의 꿈은 더 많은 아이들이 저처럼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가난이 꿈을 가로막지 못하는 세상, 그것이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민호는 혼자 센터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왔죠. 센터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도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랑 살아요. 민호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물론이지. 너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30년 전 민호의 눈빛처럼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죠. 한 아이의 눈물은 세월 속에 묻혔지만 그 눈물이 만든 결심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민호가 심은 희망의 씨앗들이 자라나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센터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을 가르칠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민호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